지금 피해야 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피했어야 될 상품들이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오피스텔 분양권,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력 숙박시설은 아예 무덤물 같다. 자, 지금도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뉴스, 그 다음에 언론 기사, 그 다음에 유튜브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속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뭐 가짜 신호,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현혹되면 안 된다. 뉴스를 잘 못 보는데 제가 거의 2년, 저희 10년 넘게 보면서 2년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면서 봤는데 사실 요즘 기사 진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거기서 저는 이제 기사를 볼 때 사실 팩트와 오피니언을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인데 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작가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저는 이제 보여지기는 시장론자로 보여지지만 또 어떤 분은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수에 관계없이 유튜브 하는 거. 조회수를 위해서 막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뽑고 그런 거보다는 꾸준하게 했던 채널들을 구독하면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혹시 특별히 부동산 투자하시면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피해야 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피했어야 될 상품들이죠.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유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오피스텔 분양권,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력 숙박시설은 아예 무덤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즘 오피스텔 지산 분위기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지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원래 이제 선전할 때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내 돈이 조금 들어간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뭐 5%대다. 이러면서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로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50% 돈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면서 어떤 분은 파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산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품 같은 경우. 그래서 미래에 내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은 조금 조심해야 하셔야 되고요. 조금 트렌드한 거는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트렌드한다는 거는 유행이 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테디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지산이 떠오른 게 몇 년 되지 않았었죠? 네, 몇 년 안 됐죠. 옛날에는 지산의 용어도 몰랐으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맞물려서 분양권 했던 분들이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산하고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권을 투자했던 이유는 이게 암암리에 이제 전매를 할 때 양도세를 안 내는 약간 그런 트릭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서 아마 유행처럼 번졌던 상품인데, 저는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 몇 년 뒤에 일으키는 그런 상품들, 확실하지 않는 거. 사실 저는 놀랬습니다. 50%까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지산하고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한 몇 년 뒤에 다시 대출을 낼 수가 없어요. 계속 가져갑니다. 저 오피스텔 한 10년 넘게 갖고 있는 거 그때 냈던 대출 그대로 씁니다. 다른 대출 내면 대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대환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반짝였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사건이 터졌던 게 공투 같은 것도 터졌었잖아요. 네, 엄청 뉴스에 많이 뉴스에 나왔죠. 나왔고 유튜버 뭐 연결된 뭐 이런 건 앞으로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네,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 절대 피해야 될 상품 5가지 공투를 얘기했는데요. 이 상품도 또 유행이었습니다. 유행이었는데 이제 공투를 하는 이유는 되게 좋은 물건인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공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취득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취득세가 1% 나는 사람을 이제 세우고 사람들이 돈을 이제 걷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매도해서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법인에서 돈을 걷었는데 그 법인이 파산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투는 제가 농담 삼아 부부끼리만 하자. 그 식구도 안 됩니다. 식구도 의견이 안 맞는데. 돈을 나눠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네, 조각 투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피자처럼. 조각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았던 소문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나빴던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공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네.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에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 이제 2025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를 한번 딱 집어주신다면요. 주요 변화는 뭐 지금 그 변화가 이제 갈 건데 내년에 확실한 게 있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좀 느껴지잖아요. 떨어지던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도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질 예상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하다가 갑자기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크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그렇게 오르지는 몰랐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결과 A, B에 대안을 두고 한번 움직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까 하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이제 김작가TV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아이가 이제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뭐 고학년 되면서 시작되는 부모님들이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용돈 관리. 뭐 요즘 뭐 재테크 시대니까요. 아이의 경제 교육은 언제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최근에 또 나의 첫 저축 통장이라는 책도 이제 신간도 출간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건 아니고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경제 동화를 한번 써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용돈 전문가분이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무엇을 사고 싶어 할 때부터, 그런데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의 개념이 그때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용돈 관리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용돈 관리 중에서 저는 이 저축 통장의 개념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저축 통장에서는 청약 통장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 중에서 통장 쪼개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어떤 통장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가르치는데, 사실 뭐 벌써부터 집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도 나중에 자신이 독립할 거라는 걸 또 알고 있더라고요. 집이 필요하다?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연한 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것들을 알면서 차곡차곡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저금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대 라고 해서, 우리가 청약통장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려주면서, 그리고 청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 재테크 교육, 뭐 엄청난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습관은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님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부터 용돈 모아봤자 사실 얼마나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뭐 저도 초등학교 시절을 당연히 지나왔고, 너무 미약한 돈,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먼지 같은. 근데 애들 부자더라고요. 아, 요즘에요? 왜냐면 은근 이제 우리가 아이가 적다 보니까 조부모들한테 받는 돈도 상당히 많고요. 한 명한테 몰려가는구나. 한 명한테 몰려가는 거죠. 세뱃돈도 엄청 많고요. 각자 용돈 받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약통장은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라고 치면 뭐 아이들이 거의 주급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5천 원 정도 아마 모으게 되면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두 달에 2만 원을 내는, 그렇게 한번 규모 있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요건 뭐 아이한테도 해당되고 어른분들한테도 해당될 것 같은데, 저축 습관, 일단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결국 저축인 거잖아요. 기본기 같은 거지. 이거는 어떻게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는 이제 저축 습관을 처음에는 이제 적금으로 하다 보니까 뭐 통장 쪼개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을 사면 원리금을 내잖아요. 원금과 이자인데요. 원금은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저축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금이 원리금 균등으로 하면 원금이 딱딱 정해져요. 내가 뭐 매덕을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30만 원, 그게 저축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집을 장만하려면 종잣돈, 시드머니도 여기다 설명을 해내는데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머니 같은 개념은 요즘 분양가,
10%를 좀 시드머니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얼마를 저축해야 되고가 그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축의 반대가 결국엔 또 소비가 되겠죠. 20대 이후에도 저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축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소비이고 사실 연말 되면 또 뭔가 지르고 싶죠.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연말, 연초 되면 또 어디 여행 가고 제 주변에 요즘에 여행 갔다 온다는 친구들 물론 제 주변에 이제 나이대가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나이대잖아요. 40대 초반이니까. 40대 초반입니다. 82년생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 30대에 봤던 우리 김 작가님. 슬퍼. 지금이 더 잘생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IMF님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네. 더 이뻐지셨습니다. 우리 서로 다이어트 클럽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 여행 갔다 왔다 보면 옛날에는 좀 잘 살아야지 하와이인데 요즘 그냥 가. 다 하와이를 갔다 와요, 정말. 뭐 이번에 신혼여행 어디가 아니 뭐 여행 어디가 하와이. 이 여행에도 뭔가 다 소비가 좀 커진 것 같은데 또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 거 보셨을 때 정말 아껴야 하는 소비 뭐라고 보세요? 아껴야 되는 소비는요, SNS인 것 같아요. SNS 보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3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거의 SNS를 그때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끊을 수 있을까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니까. 맞아. 끊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공부할 때가 편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SNS라는 게 좀 중독 같은 것도 있어서 SNS 소비를 좀 먼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하나 줄여야 될 건 남과 비교하는 거. 저도 남과 비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에서 소비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과소비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내가 판단하고 나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잠시의 고통, 소비를 못하는 고통을 잠재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소비도 규모 있이 살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언니가 있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언니는 왜 걱정 안 하고 있어?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자신은 1년 동안 가계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정산을 하다 보면 내 씀씀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씀씀이를 모르면서 소비에 대해서 계속하다 보면 밑빠진 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자신의 돈을 모으고 어떤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규모, 생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소비 생활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소비 생활을 하는 거는 저도 너무나도 동의하는데 돈을 버는 것만큼 어느 정도 소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너무 소비를 안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산가라면 가난한 마인드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결혼식에 가잖아요. 저는 아직 결혼식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못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결혼식 가면 축의금을 안 내더라고요. 본인이 거기 가줬다 이거야. 설마. 와,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마인드로 살아가시지? 아니, 그 돈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설마? 근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소비라는 게 저는 좀 돈을 벌수록,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합한 곳에, 올바른 곳에 꼭 필요한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처럼 너무 아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어릴 때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습성이 조금 묻어져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발 쌈마이로 살지 말라고 가끔씩 그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쁘면 이제 이렇게 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래 쓰는 물건이 가치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비싼 게 그 가치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옷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소비를 할 때 그 가치만큼 내가 정확하게 만족을 하느냐. 그것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없는 거죠.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사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소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소비는 이제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생각입니다. 가치를 아는 거에 돈을 쓰는 거는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지인들의 와인을 마시다가 누가 되게 비싼 와인을 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와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심자 단계란 말이에요. 와인셀러 대학교 들어가신다고. 네, 와인셀러 대학교가 아니라 와인셀러는 와인을 보관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와인 소믈리에 우와. 경희대학교 전문가 과정에 이제 배우로 내년부터 가려고 하는데 되게 굉장히 비싼 와인을 마셨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그거를 사서 먹는 거는 저한테는 가소비인 거지. 그 맛도 모르는데 그 비싼 와인을 뭐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고 맛있겠지, 남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저한테는 가소비인데, 만약에 그 맛을 정말 아시는 분이 소득도 받쳐주는 분이라면 그게 또 본인에게는 적합한 소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별론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는 되게 가치 있게 볼 수 있는데 각자의 가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소비를 하는 게 좀 좋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 대비 좀 행복한 편인 것 같으세요? 플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이유를 돈에서 찾는데, 경제적 자유를 좀 얻고 나서 IMP님이 가장 힘든 것, 그 다음에 IMP님이 언제, 우리가 지금 IMP님이 너무 좋으셔도 불행감은 언제든지 느낄 수, 그렇다 불행하다가 아니잖아요. 언제 좀 불행함을 느끼고 언제 좀 행복감을 느끼는지, 요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불행한 감정이 들 때가 건강 문제에서 좀 불행한 감정을 느껴요. 최근에 제가 살을 뺀 이유도 뭐 수치가 딱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50대. 딱 50대가 되니까 약간 수치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 그러면서, 수치가. 네,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자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건강의 문제에서는 제가 예전에 갑상선암도 걸려봤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의지대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의지대로 안 될 때는 정말 불행하죠. 누구는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행하다라고 생각은 한번 했습니다. 좀 더 건강해져야지 하면서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런 건강하면서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좀 몸이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은 되게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살 빼고 좋아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개운하고 개운하고 허리도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파요? 저는 예전에 낮에 졸렸거든요. 낮잠을 자고 덜 싶어도 졸리죠. 덜 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활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또 그 불행한 것들을 뭐 유튜브를 봤더니 뭐 50대에 뭐 안 좋았던 분이 90세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찾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가장 힘든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강이 가장 힘들었던 거죠. 네, 없네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소고기를 먹을 때 메뉴판을 보지 않는 거.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백화점에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라고 물어보면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게 저한테는 부자의 개념이고. 그렇죠. 그렇다 해서 IMP님이 뭐 명품 매장에서 엄청 비싼 거 사고 안 본다가 아니라, 저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바운더리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냥 저는 부자는 아닌데요. 그 부자의 개념이 각자 다른데, 저는 되게 아주 소인, 부자의 그릇이 되게 작은 부자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부자분들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 대비는 좀 더 행복한 것 같으세요?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또 들어가 봐야. 네, 연예인들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 공황장애 있고 그러잖아요. 각자 인생이 또 불행과 행복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태는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으세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좋아 보이고 발전하는, 하루라도 계속 발전하고 꾸준하게 무언가 해내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는데 꾸준하게 뭐 이렇게 보는데 한 5년 전에 그 처음 뵀었죠. 뵀는데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되게 정도를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일반 그 청년들한테 정말 멘토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랑 돈에 관련된 얘기, 또 저축에 관한 얘기 했고요. 이제 신간 나오신 거, 제 자녀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돈이란 무엇이고 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돈은 사실 제 친구 같아요. 친한 친구. 그런데 그 돈이 가끔 저희 친구가 배신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친구처럼 지내고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과 좀 더 친해지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돈을 쫓아가면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소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IMF님 책처럼 저축 잘 하셔서 2025년에 상저하고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닐 뭐 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있겠죠. 항상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포착할 수 있는 시드머니 잘 마련하셔서 2025년에는 벼락거지가 되지 않고 우리도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 이슈가 있으면 IMF님 모시고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IMF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